에곤 실레 1. 서론. 에곤 실레, 이간 실러 1890-1918는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불과 28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약 300여 점의 유화와 수천 점의 드로잉을 남겼다. 그는 인간의 육체와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독창적인 표현 방식으로 미술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으며 구스타프 클림트, 이후 빈 미술계를 이끈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레의 작품은 당대에는 도발적이고 불온한 것으로 여겨져 사회적 비난과 법적 제재를 받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불안과 욕망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예술로 재평가되고 있다. 그의 비틀린 신체 표현, 강렬한 시선, 그리고 대담한 구도는 표현주의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후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루시안 프로이트 등 현대 구상미술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생애 2.1 유년기와 가정환경. 에곤 실레는 1890년 6월 12일 오스트리아 토른 언더 다나우에서 철도 역장 아돌프 실레, 에이도프 실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매독으로 인해 점차 정신적으로 쇠약해졌고 실레가 15세이던 1905년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죽음은 어린 실레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으며 이후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죽음, 질병, 성, 섹슈얼러티에 대한 집착의 근원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보인 실레는 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드로잉에는 비범한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의 외삼촌이자 후견인이었던 레오폴트 치아책, 리어폴드 치엑색은 처음에는 실레의 예술적 진로를 반대했으나 결국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빈 미술 아카데미, 에커디미 더 빌덴던 쿤세인트빈, 진학을 허락했다. 2.2빈 미술 아카데미와 클림트와의 만남. 1906년 16세의 실레는 빈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크리스티안 그리펜켈의 크리스천 그리펑컬 교수 밑에서 수학했다. 그러나 학교의 보수적인 교육 방식에 불만을 느낀 실레는 1909년 동료 학생들과 함께 신예술가 그룹 노컨스트그러프를 결성하며 아카데미를 떠났다. 이 시기에 실레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구스타프 클림트와의 만남이었다. 당시 빈 분리파, 위너 시세션의 거장이자 빈 미술계의 핵심 인물이었던 클림트는 젊은 실레의 재능을 즉시 알아보았다. 클림트는 실레의 작품을 구매하고 모델을 소개해 주었으며 전시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실레 역시 클림트를 깊이 존경하여 클림트가 없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레는 스승의 장식적이고 관능적인 화풍을 답습하지 않고 보다 날 것 그대로의 거친 표현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미학을 구축해 나갔다. 2.3 노이랭바흐 사건과 사회적 갈등. 1911년 실레는 17세 소녀 발리 노이즈, 왈리 누제과 동거를 시작했다. 발리는 클림트의 전 모델로 이후 실레의 가장 중요한 뮤즈이자 모델이 되었다. 1912년 실레와 발리는 빈의 보수적 분위기를 피해 작은 마을 놀랭바에 정착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과 실레의 작업실에 미성년자들이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 1912년 4월 실레는 미성년자 유괴 및 선정적 작품 공개 혐의로 체포되어 24일간 구금되었다. 유괴 혐의는 기각되었으나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선정적 그림을 게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실레의 드로잉 한 점을 법정에서 불태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검열 문제에 대한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경험은 실레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옥중에서 제작한 자화상 연작은 고립과 억압에 대한 강렬한 예술적 증언이 되었다. 2.4 결혼과 후기 생애. 1915년 실레는 발리 노이즐과 결별하고 중산층 출신의 이디스 하움즈와 결혼했다.
이 결혼은 사회적 안정을 추구한 현실적 선택이기도 했다. 발리에게 결별을 통보하면서도 매년 여름 여행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으나 발리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신뢰의 삶에서 영원히 떠났다. 발리는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중 적십자 간호사로 복무하다 1917년 성홍열로 사망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신뢰는 징집되었으나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고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근무하며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전쟁 말기인 1918년 신뢰의 경력은 절정에 달했다. 빈 분리파의 제49회 전시에서 메인 갤러리를 차지하며 대중적, 비평적 성공을 동시에 거두었고 작품에 대한 수요와 가격도 급상승했다. 2.5 비극적 죽음. 그러나 성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1918년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 팬데믹, 이 빈에도 닥쳤다. 임신 6개월이던 아내 에디트가 먼저 감염되어 10월 28일에 사망했고 신뢰 자신도 3일 뒤인 10월 31일에 같은 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향년 28세. 그의 스승 클림트 역시 같은 해 2월에 세상을 떠나 1918년은 빈 미술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해로 기록되었다. 3. 작품 세계. 3.1 초기 작품. 클림트의 영향과 탈피. 1907, 1910. 신뢰의 초기 작품에는 클림트와 아르누보, 유겐트슈틸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장식적인 패턴, 평면적 구성, 금빛 색채 등이 이 시기 작품의 특징이다. 그러나 1909년 이후 신뢰는 빠르게 독자적 화풍을 확립해 나간다. 장식적 요소를 점차 배제하고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물 위의 해바라기, 1909-1910와 초기 자화상 시리즈가 있다. 이미 이 시기부터 신뢰의 특유의 각진 선, 왜곡된 신체 비례, 강렬한 눈빛 표현이 싹트기 시작했다. 3.2 표현주의적 절정기, 1910-1914. 1910년부터 1914년까지는 신뢰의 예술적 정체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그는 자화상, 누드, 알레고리 등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불안, 성적 욕망,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전례 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자화상. 신뢰는 미술사에서 가장 많은 자화상을 남긴 화가 중 한 명으로 100점 이상의 자화상을 제작했다. 그의 자화상은 전통적인 자기 재현을 넘어 일종의 심리적 자기 해부에 가깝다. 찡그린 얼굴의 자화상, 1910, 자위하는 자화상, 1911 등에서 그는 비틀린 손가락, 갈비뼈가 드러난 마른 몸,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표정을 통해 자아의 취약성과 불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빈에서 활동하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무의식과 본능에 대한 탐구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누드와 에로티시즘. 신뢰의 누드화는 동시대의 다른 어떤 화가보다도 도발적이었다. 그는 이상화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육체를 그렸다. 모델에 노출된 몸은 관능적이기보다는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표현되며 관객에게 불편함과 동시에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한다. 발리 노이즐의 초상, 1912, 포옹, 1917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얇고 날카로운 윤곽선과 물감을 절제한 피부 표현은 인체의 물질성과 덧없음을 동시에 환기시킨다. 죽음과 알레고리. 아버지의 죽음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신뢰 작품 전반에 걸쳐 죽음의 테마로 반복된다. 죽음과 소녀, 1915는 신뢰와 발리의 이별을 암시하는 작품으로 해골처럼 보이는 남성 인물이 여성을 껴안고 있는 장면을 통해 사랑과 죽음, 집착과 상실의 이중성을 표현한다. 이 작품은 신뢰의 개인사를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 유한성에 대한 명상으로 읽힌다. 3.3 후기 작품과 성숙기, 1915, 1918. 결혼 이후 신뢰의 작품에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난다.
초기의 극단적 왜곡과 도발성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표현의 강도와 심리적 깊이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색채가 풍부해지고 구도가 안정되면서 보다 기념비적이고 완성도 높은 화면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가족 1918은 실내의 마지막 대작으로 자신과 아내 에디트,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작품은 이전의 불안정하고 파편적인 인물 표현과 달리 세 인물이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결합된 안정적 구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물들의 표정과 시선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존재론적 불안이 감추되며 이는 신뢰가 죽음 직전까지 추구한 예술적 진실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풍경화에서도 후기의 성숙함이 드러난다. 크루마오의 집들 1914, 가을나무 1911 등의 풍경 작품에서 실내는 도시와 자연을 의인화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건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서로 기대어 있고 나무는 고통스럽게 뒤틀린 인간의 신체를 연상시킨다. 4. 형식적 특징과 기법 4.1선 선의 미학 실내 예술의 가장 핵심적인 형식 요소는 바로 선이다. 그의 선은 단순한 윤곽을 넘어 감정과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 기능한다. 빠르고 확신에 찬 필치,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떨리는 듯한 선묘는 대상의 외형뿐 아니라 내면의 긴장과 불안을 동시에 포착한다. 실내는 종이 위에 한 번의 선으로 인체의 본질을 포착하는 경이로운 드로잉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당대의 어떤 화가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영역이었다. 4.2 색채와 질감 실내의 색채 사용은 사실적 재현보다 감정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부는 창백한 흰색, 병적인 녹색, 불그스름한 붉은색 등으로 표현되며 이는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닌 취약성과 유한성을 강조한다. 배경은 종종 비어있거나 최소한의 색면으로 처리되어 인물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낸다. 유화 작품에서도 물감을 두텁게 올리기보다는 얇게 펴 바르거나 캔버스의 결을 드러내는 방식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는 존재의 불완전성과 덧없음에 대한 시각적 은유로 읽힌다. 4.3 구도와 공간 실내의 구도는 의도적으로 불안정하다. 인물은 화면의 중앙에서 벗어나거나 잘려나간 듯한 구성으로 배치되며 사방으로 뻗은 팔다리가 프레임을 관통한다. 이러한 비정형적 구도는 관객에게 시각적 긴장을 유발하며 동시에 존재의 불안정성과 경계의 모호함을 상징한다. 배경의 부재 또는 극도의 단순화는 인물을 시공간으로부터 분리시켜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존재로 격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5. 미술사적 위치와 영향 에곤 실레는 독일 표현주의의 에른스트 루트비 키르히너, 언스트 러디그 커치너, 에밀 롤드와 함께 20세기 초 표현주의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실내의 표현주의는 독일의 거친 색채적 폭발과는 결이 다르다. 그의 작품은 빈 특유의 심리적 깊이와 섬세한 선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이트적 정신분석과 세기말 빈의 문화적 토양에서 자라난 것이다. 실내의 영향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미술에까지 깊이 미치고 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왜곡된 인체, 노션 프로이트의 적나라한 누드, 장 미셀 바스키아, 진 미셀 바스퀴아트의 원시적 성묘, 트레이시 에민의 자전적 고백 등에서 실내의 유산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패션, 사진, 영화 등 다양한 시각 분야에서도 실내의 미학은 지속적으로 참조되고 있다. 실내의 작품은 현재 빈의 네오폴트 미술관, 리어폴드 뮤지엄의 세계 최대 규모로 소장되어 있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런던 내셔널 갤러리, 파리 오르세 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도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018년 실내의 사후 100주년을 맞아 빈을 중심으로 대규모 회고전이 개최되어 그의 예술적 유산이 다시 한번 조명되었다. 6. 구결론
에곤 실레는 28년이라는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탐구한 예술가였다. 그는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닌 취약성을, 안정이 아닌 불안을, 영원이 아닌 유한성을 그렸다. 그의 작품은 보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인간 조건에 대한 가장 진실한 통찰이 담겨 있다. 실레가 보여준 예술적 용기, 즉 사회적 관습과 미학적 규범에 저항하면서까지 내면의 진실을 추구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예술적 교훈을 제공한다. 스페인 독감이라는 비극적 팬데믹으로 요절한 그의 삶은 역설적으로 예술이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에곤 실레의 작품은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관객에게 강렬한 울림을 전하며 그의 예술적 유산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미술사의 중심에 자리할 것이다.